시속 8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울려 퍼진 며느리의 절규. 어머니, 지금 당장 그 차에서 뛰어내리세요. 30년을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한미자는 망설임 없이 달리는 차에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 한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들켰네요. 그러게 왜 재산을 안 주셨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 박소영은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을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한미자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날은 맑고 화창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미자는 아들 한태준이 제안한 드라이브에 기분 좋게 나서고 있었죠. 58세의 미자에게는 32살 아들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의 일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시원하게 드라이브나 한번 해봐요.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밝았습니다. SUV에 올라탄 미자는 세차 냄새를 맡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효심을 보이니 그동안의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산들이 겹겹이 이어지고 맑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떠 있었죠.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들의 기와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여유를 부리는구나. 미자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요즘 며느리 소영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아들과 시간을 보내니 그 걱정들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시간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길을 선택할 때도 일부러 더 외진 곳으로 가는 것 같았죠. 주변은 점점 더 한적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사람은 더더욱 없었어요. 산과 나무들만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어요. 조용한 산속에서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소영이었어요. 최근 들어 먼저 전화하는 법이 거의 없던 소영이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는 순간 미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소영이 울고 있었거든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미자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때 소영이 간신히 말을 이어가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그 차에서 뛰어내리세요. 태준 씨가 저한테 어머니를 산에 버릴 거라고 했어요. 제발 도망치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내 아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화기 너머로 소영의 절망적인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 태준이 말했어요.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따뜻한 톤이 아니었어요.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준이 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정말 섬뜩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차가운 미소였어요.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평소에 보던 다정한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영이가 방금 이상한 말을 했는데 내가 나를 산속에 버릴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니? 그때 태준이 천천히 여유롭게 말했어요.
아, 들켰네요. 더 이상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러게 왜 이렇게 고집이 세셔요? 태준이 여전히 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러게 빨리 재산 물려주시지 그러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덤덤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그 순간 태준이 차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엑셀을 더 세게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완전히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습니다. 한적하고 외진 곳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곳으로 온 거구나.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태주는 달리는 차 안에서 미자가 갇혀 있으니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영의 절규 그리고 지금 태준의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할 수 없었어요. 차는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차에 있으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확신이 들었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그 소리에 태준이 깜짝 놀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저를 돌아본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했거든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차가운 계산과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느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영의 말이 진짜였구나. 태준이 정말 나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태준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었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도로 옆으로 풀밭이 보였어요. 다행히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과 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남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며 몸을 던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쿵쿵쿵 몸이 땅에 부딪히며 굴러갔어요. 온몸에 충격이 밀려왔죠.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고 온몸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깨와 팔목, 그리고 다리에 강한 충격이 왔어요.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왔고 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입안이 쓰고 메스꺼웠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지만 간신히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태준이 탄 차가 잠깐 멈춰 있었어요. 돌아오는 건가? 아들이 엄마를 구하러? 순간 그런 기대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거든요. 저를 확인하지도 구조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나 봅니다. 차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더니 완전히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절망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흐릿했거든요.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 아저씨가 저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팔목은 삐었고 발목도 부어 있었고 온몸이 멍과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더 심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태준이, 내 아들이 나를.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온몸의 아픔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소영의 절규 그리고 태준의 변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불행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를 때리고 저까지 무서워 떨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 이런 삶은 살지 않겠다. 내 아이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겠다고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결혼도 일찍 했고 아이도 일찍 낳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태준이가 겨우 5살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아들 태준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았어요. 손수레 끌고 나가서 하루 종일 서 있었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태준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엄마, 오늘 시험에서 1등 했어. 태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도 많이 보내주지 못했는데 태준이는 혼자서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겨울에는 연탄을 떼느라 새까맣게 더러워진 손으로도 태준이 숙제를 도와줬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디면서도 태준이만큼은 시원한 곳에서 공부하게 해줬죠.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태준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준이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정말 착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날은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죠.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싶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상가 한 구석에서 야식까지 팔았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힘드시겠어요라고 하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서울대 다녀요라고 자랑했죠. 대학 4년 동안도 태준이는 한 번도 걱정을 끼쳐준 적이 없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서 용돈까지 벌어왔거든요.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 무렵 저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어요. 매달 월세가 꽤 나왔거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태준이 걱정은 덜었구나.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굶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지금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병원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태준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소영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소영아, 병원에 와줄 수 있니?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소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 옆에는 새로운 상처가 있었어요. 목 뒤쪽에도 멍이 보였죠. 어머니. 소영이 제 침대 옆에 앉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너도 많이 다쳤네. 태준이가 너한테 그랬니?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전화해줘서 내가 살았어.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몇 달 전부터 저를 산에 버리고 재산을 가져갈 거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소영이 가방에서 일기장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다 적어뒀어요. 언제 맞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녹음도 몇 개 해뒀어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 이런 걸 다 준비하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태준이의 과거 행동들이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재산에 관심이 많았는지, 왜 소영이를 그렇게 대했는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하지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태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때 태준이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성적도 좋았지만 성격도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가난한 집 형편을 알아서인지 투정도 부리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다른 애들처럼 비싼 운동화 안 사줘도 돼. 이런 말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몰래 돈을 모아 운동화를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태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했어요. 선생님들도 태준이를 무척 좋아하셨죠. 태준이 어머니, 이 아이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말렸지만 태준이는 고집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게 하시는데 저도 도와야죠.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성적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겠죠. 대학 시절의 태준이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면서 용돈을 벌어왔어요. 가끔 집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곤 했죠. 엄마, 제가 성공하면 엄마를 세계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효성스럽고 착한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군대에서도 모범병사였다고 하더군요. 휴가 나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사오곤 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죠. 엄마, 이거 군 매점에서 산 건데 드셔보세요. 그런 작은 정성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전역하고 나서도 바로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태준이를 보면 대견했어요. 드디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취직하고 나서도 태준이는 효성스러웠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고 가끔 집에 와서는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혹시 아픈 곳은 없고요? 그런 태준이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태준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3년 전이었어요. 30살이 넘은 아들이니 당연히 결혼할 나이였죠. 어떤 아이일까 궁금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태준이가 좋아할 정도면 분명 괜찮은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소영이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단정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곱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랐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저에게 와서는 이런 말을 하곤 했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따뜻한 가정이 그리웠어요. 어머니처럼 든든한 분이 계셔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신혼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태준이와 소영이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결혼식 날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준이가 턱시도를 입고 소영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됐구나. 이제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 됐구나 싶었죠. 신혼 초기의 태준이와 소영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자주 집에 놀러와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소영이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태준이도 아내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소영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영이도 수줍어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정말 맛있다. 우리 태준이가 복이 많구나. 그런 대화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이제 걱정 끝이구나. 태준이도 잘 살고 소영이도 행복하고 나도 이제 마음 편히 늙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이가 가끔 놀러와서는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태준 씨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어머니께서도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상가 건물 월세도 꾸준히 들어왔고 통장 잔고도 넉넉했어요. 이제 정말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있었어요. 태준이가 어릴 때부터 은근히 욕심이 있었거든요. 소유욕도 좀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던 탓인가 싶어서 오히려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종종 저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엄마, 건물 시세는 얼마나 돼요?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그리고 혹시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정기예금 같은 거 들어놓으신 건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를 걱정해주는 착한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다니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싶었죠. 어떨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재산을 미리 물려받고 싶다고 얘기도 했어요. 엄마, 상가 말이에요. 그거 미리 저한테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아, 내가 80에 죽는다 해도 아직 20년이나 남았다. 나도 노후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알지만 제가 관리하고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시기면 안 될까요?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지라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경제관념이 있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오히려 대견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태준이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내 아들이 설마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소영이와 함께 있을 때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한 신혼부부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이가 소영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냥 부부간의 자연스러운 변화려니 했어요. 신혼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겠거니 생각했죠. 설마 그 될매 이런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태준이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소영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피곤한가 보다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활발하던 소영이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집에 놀러와도 예전처럼 제잘제잘 이야기하지 않고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소영아, 요즘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럴 때마다 소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그냥 요즘 학교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영이의 눈빛에서 예전의 그 맑은 기운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몸의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팔목에 작은 멍이 있더니 그 다음에는 목 뒤쪽에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머, 소영아, 이게 뭐니? 어디서 다쳤어? 깜짝 놀라서 물어보면 소영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 이거요? 제가 좀 덤벙대서 그래요, 어머니.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교구 정리하다가 책장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매번 그럴듯한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상처가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때는 얼굴에 희미한 멍자국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소영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거든요. 소영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너무 자주 다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원래 좀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소영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태준이에게 이야기해봤어요. 태준아, 소영이가 요즘 좀 이상해. 맨날 어디선가 다쳐오고 표정도 안 좋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태준이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엄마, 소영이가 원래 좀 예민한 편이잖아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자꾸 다치고 힘들어한다면 남편이 더 걱정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태준이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엄마, 소영이가 좀 예민하게 굴 때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너무 호들갑을 떨고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찜찜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들에게 호되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너는 남편이 되어서 아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호들갑을 떤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봐도 조금 이상할 정도로 기분도 다운되어 있는데 한 번 날 잡고 얘기 좀 해보거라. 그러자 태준이는 금세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부부 일이니까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어떤 날은 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태준이와 소영이가 함께 있을 때 태준이가 소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다는 걸 느꼈거든요. 대화 중에 소영이가 갑자기 움찔하는 모습도 봤고요. 마치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태준이도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많겠지. 부부싸움이라도 한 건가? 그리고 곧 소영이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준이 집에 가보니 온 집이 캄캄했어요. 한낮인데도 커튼을 다 쳐놓고 불도 안 켜놓은 채로 있더라고요. 소영아, 소영이 있니? 부엌에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소영이를 발견했어요. 창문 옆에 멍하니 앉아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간 걸 알면서도 돌아보지도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소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얼굴이 완전히 홀쭉해져 있었고 눈 주변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밥은 먹었니? 이게 무슨 꼴이야?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며칠치 반찬을 해다 놓은 것도 그대로 있고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라 빠져서 무슨 괜찮다는 거야? 급하게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먹이려고 했는데 소영이가 말렸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영이의 눈빛을 보니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거든요. 그래도 소영이는 제 앞에서 애써 밝은 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제가 친엄마처럼 믿고 의지하는 거 아시죠?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애절함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오래 있으려고 하거나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태준 씨는 오늘 야근이라 늦게 와요. 마치 빨리 가달라는 듯한 눈치였어요. 제가 있으면 불편해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 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이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태준이에게 다시 이야기해봤어요. 태준아, 소영이 상태가 정말 심각하더라.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우울증 같은 건 아닐까?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태준이는 여전히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사실 엄마 말대로 요즘 소영이가 우울증인 것 같긴 해요. 학교 그만두고 적응하느라 그런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저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태준아, 소영이도 너 하나 보고 시집와서 남편 믿고 의지하는데 그렇게 매번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태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매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엄마보다 제가 더 잘 알죠. 그렇게 그날 아들과 굉장히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이후 소영이가 걱정됐던 저는 종종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소영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말하거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럴 때마다 소영이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소영이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마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든지.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이상했어요. 소영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소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고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목 부근에 새로운 상처가 보였어요. 소영아. 어머니,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뭔 얘기든 말해봐.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소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태준 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소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괜찮다. 천천히 말해봐. 태준 씨가 저한테 어머니를 설득해서 재산을 빨리 물려받게 하라고. 그리고 만약 제가 거부하면. 소영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목과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 태준이가.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무서워요. 태준 씨가 점점 더 심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화만 냈는데 이제는. 소영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녹음한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핸드폰에서 태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는 태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아,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엄마한테 가서 재산 이야기 꺼내보라고 했지? 태준 씨, 그런 건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시는 거? 80이 넘어서까지 기다리라고? 그럼 언제 내 거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그 다음에 들리는 건 소영이의 비명소리였어요. 그리고 뭔가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엄마한테 가서 재산 물려달라고 해. 안 그러면 너도 엄마도 가만 안 둘 거야.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내 아들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소영아, 이런 일이 언제부터?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많다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소영이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재산 다 내 거 될 건데 왜 이렇게 오래 끌어? 엄마도 나이 많은데 관리하기 힘들 텐데. 태준 씨,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건강하긴 뭐가 건강해? 벌써 60 가까운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사고라도 나면.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소영아, 혹시 다른 녹음도 있니?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세 번째 녹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영아, 내가 계획을 세웠어. 엄마를 어디 멀리 데리고 가서. 태준 씨,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그냥 시간만 앞당기는 거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밀어냈습니다. 소영아, 이걸 언제부터 녹음한 거야? 한 달 전부터요. 태준 씨가 점점 이상한 말을 많이 해서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소영이가 일기장을 꺼냈어요. 날짜별로 태준이의 폭력과 협박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거부했더니 팔목을 비틀었음. 멍이 들었지만 어머니께는 말하지 못함. 3월 22일 또다시 어머니를 설득하라고 강요. 거부하니 뺨을 때림. 화장으로 가림. 4월 3일 임신 사실을 말했더니 화를 내며 배를 때림. 그날 밤 유산됨.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임신까지 했었다니. 그리고 태준이가 일부러 유산을 시켰다는 거였나요? 소영아, 이게 다 사실이야?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무서워요. 태준 씨가 어머니한테도 해를 끼칠까봐.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준이의 재산 관련 질문들, 소영이의 상처들, 그리고 급작스럽게 변한 모습까지.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태준이가 갑자기 제게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즘 답답하시죠? 제가 산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시켜드릴게요. 모처럼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 다녀와요. 그때는 소영이가 말해준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설마 내 아들이 정말 그럴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 정말 고맙다.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효도해주네. 태준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여행을 가면서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영이는 어떻게 하고? 소영이는 집에서 좀 쉬게 하고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이 상태가 안 좋으니 조용히 쉬게 해주는 게 맞다고 여겼죠. 그날은 정말 맑고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일찍 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표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미소가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억지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차에 타니 기분이 좋았어요. 깨끗한 SUV였는데 새 차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나들이를 하는 거였거든요. 엄마, 시원하게 드라이브 한번 해봐요. 요즘 답답하셨죠?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고 맑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들의 기와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여유를 부리는구나.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태준이가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시간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길을 선택할 때도 일부러 더 외진 곳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은 점점 더 한적해졌어요. 차가 다니는 것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사람은 더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과 나무들만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조용한 산속에서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거든요. 화면을 보니 소영이었어요. 최근 들어 먼저 전화하는 법이 거의 없는 아이였는데 정말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특히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지?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태준이도 룸미러로 저를 쳐다봤는데 그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화기 넘어서 소영이가 울고 있었거든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지금 당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간신히 말을 이어가며 절규하듯 외쳤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그 차에서 뛰어내리세요. 태준 씨가 저한테 어머니를 산에 버릴 거라고 했어요. 제발 도망치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내 아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화기 너머로 소영이의 절망적인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꿈인가? 환청인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따뜻한 톤이 아니었어요.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이를 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준이가 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정말 섬뜩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차가운 미소였어요.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평소에 보던 다정한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영이가 방금 이상한 말을 했는데 내가 나를 산속에 버릴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니? 그때 태준이가 천천히 여유롭게 말했어요. 아, 들켰네요. 더 이상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러게 왜 이렇게 고집이 세셔요? 태준이가 여전히 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러게 빨리 재산 물려주시지 그러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덤덤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엄마는 아들이 잘 되는 게 좋죠. 그 순간 태준이가 차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엑셀을 더 세게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완전히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습니다. 한적하고 외진 곳이었어요.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완전히 고립된 장소였죠. 아, 그래서 이런 곳으로 온 거구나.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태준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제가 갇혀 있으니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영이의 절규, 그리고 지금 태준이의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그 절규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공포와 절망이 진짜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할 수 없었어요. 차는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차에 있으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 소리에 태준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이가 저를 돌아본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했거든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차가운 계산과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느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영이의 말이 진짜였구나. 태준이가 정말 나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태준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었습니다. 우와! 맹렬한 바람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어요. 태준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로 옆으로 풀밭이 보였어요. 다행히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과 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남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며 몸을 던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쿵쿵쿵 몸이 땅에 부딪히며 굴러갔어요. 온몸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고 온몸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깨와 팔목, 그리고 다리에 강한 충격이 왔어요.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왔고 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입안이 쓰고 메스꺼웠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지만 간신히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태준이가 탄 차가 잠깐 멈춰 있었어요. 돌아오는 건가? 엄마를 구하러? 순간 그런 기대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설마. 하지만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거든요. 저를 확인하지도 구조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마 죽은 줄 알았나 봅니다.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차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더니 완전히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절망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흐릿했거든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 아저씨가 저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팔목은 삐었고 발목도 부어 있었고 온몸이 멍과 상처투성이었어요. 갈비뼈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더 심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소영이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소영아, 병원에 와줄 수 있니?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소영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 옆에는 새로운 상처가 있었어요. 목 뒤쪽에도 멍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제 침대 옆에 앉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너도 많이 다쳤네. 태준이가 너한테 그랬니?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전화해줘서 내가 살았어. 망설임 없이 결심했어요. 소영아, 경찰에 신고하자. 소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무서워도 끝까지 해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을 제 손으로 신고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들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소영이가 준비한 증거들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일기장에는 태준이의 폭력과 협박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녹음 파일들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소영이에게 어머니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라고 협박하는 내용, 그리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까지 다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 상가 건물이 얼마인지 알아냈어. 그리고 통장에 돈도 꽤 있던데. 소영아, 너만 협조해주면 우리 둘 다 편해질 수 있어. 어차피 나중에는 다 내 거 될 건데. 녹음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내 아들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태준이가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소영이가 임신했을 때 일부러 폭행해서 유산을 시켰다는 것까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태준이는 처음에 모든 걸 부인했어요. 엄마가 착각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멋대로 뛰어내린 거잖아요. 소영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울증도 심해서 망상증이라고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증인으로 출정했어요. 법정에서 태준이를 마주했을 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왔을 소영이를 생각하니 단호해질 수 있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을 때 저는 똑똑히 대답했어요. 네. 엄마, 왜 재산을 빨리 안 주셨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러게 빨리 재산 물려주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엄마도 아들이 잘 되는 게 좋죠? 라고도 했습니다. 그때 태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준이의 변호사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놨어요.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일시적인 충동이었을 뿐 실제로 범행을 완수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태준이와 마주쳤을 때 저는 참지 못했어요. 태준아. 태준이가 저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원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짝. 제 손이 저도 모르게 태준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30년을 키운 보람이 이거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아들이라고. 태준이가 뺨을 만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평생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듣고 싶지도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태준이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존속상해 및 재산 갈취 시도, 상습폭행, 협박, 그리고 임신한 아내 폭행으로 인한 유산 유발. 모든 죄목이 인정됐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의가 구현된 거니까요. 태준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도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소영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소영이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상담도 받고 저도 최대한 돌봐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무슨 소리야, 소영아? 내가 나를 구한 거야. 정말 그랬어요. 소영이가 목숨을 걸고 저에게 전화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거든요. 소영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남이야? 이제 진짜 모녀잖아. 소영이의 카페는 정말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고 소영이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어머니,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자. 상담센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었죠.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말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소영이가 상담할 때마다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였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소영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즐거워요.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딸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태준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반성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정말 그랬어요.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었어요. 소영이와 저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겠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요. 오늘도 상담센터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저희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증거니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